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대남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지 엿새 만에 이렇게 또다시 띄운 배경은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탈북민 단체가 날려보낸 이 대북 전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까요? 뭐 충분히 여태까지 북한이 보낸 메시지로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 뭐 계속 얘기를 한 것이 그간 우리의 탈북민 단체 등 이렇게 여기서 보낸 대북 전단을 마치 오물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들을 보내기 시작을 한 건데요. 북한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은 뭐 거의 100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북한이 밝힌 거는 자신들이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계속 2차 살포까지 포함해서 3,500여 개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 말은 북한 입장은 일단 북한의 그 흐름에 따르면 최소한 35개의 풍선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 터져서 이렇게 퍼트려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100배 대응이라는 기조에 따라서 아마도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대북전단 살포 하루 만에 맞대응을 한 셈인데 풍향이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시점인 어젯밤에 오물풍선이 날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리 준비해놨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준비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북한이 지난번에 3,500여 개를 보냈다고 주장할 그때도 결국 보면은 이 풍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준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풍선을 보내는데 연간 전체를 집계해도 1,000개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사전부터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낸 것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확인이 되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보낸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도 추정 물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벌써 세 번째 오물풍선 살포가 됩니다. 이번에 날려보낸 이 오물풍선의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 결국은 이제 북한이 몇 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했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배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일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탈북민 단체가 자신들이 이제 20만 장과 USB를 살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활용된 게 최소한 10개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주장에 따르면 10개다라고 쳐도 1,000개를 보내야 된다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좀 북한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선 부대들은 준비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어젯밤에 날려보냈으니까 오늘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 오물풍선 중에는 5km 정도까지 나가는 풍선이 있어서 떨어지면서 차 유리가 박살났다는 피해 신고도 있었잖아요. 북한도 이 부분을 인지했을 텐데 이번에 신고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잘린 종이 뭉치가 들었다고 전해져요. 그럼 북한이 이 부분은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도발 수위를 조절한 건지 아니면은 미처 이런 쓰레기들 준비하는 양이 충분치 못했던 건지 그거를 좀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예 도발 수위가 바뀌었다고 평가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비료 거름 같은 게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신고에 보면 그게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도발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만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북한이 애초에 국가가
어떤 이런 그 다른 나라의 민간 단체에 대한 행위를 대응을 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극한 행위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군병 같은 걸 섞인 걸 보낸다. 이것은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얘기거든요. 네네. 뭐 북한이 계속 뭐 그런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북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정권이라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국가 대 국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일단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 대응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형식으로든 당연히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제적인 명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위 자체가 명분 없는 행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 대 정부 간으로 제지를 했다라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네네. 뭐 물론 저 분변을 섞어 보내는 행위는 인정받을 수 없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내 민간 단체가 보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이런 어떤 절차나 이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지금 저렇게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행위들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국제사회 이런 데 인지시켜서 추후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대북 확성기를 튼다거나 혹은 대북 심리전을 재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게 궁극적인 북한에 대한 보복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정부 네. 차원에서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분명히 북한은 위기나 이런 군사 위기를 높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서로 예를 들어서 무력 충돌로 발전해 나갈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 준비를 좀 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명분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대응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확성기 방송 재개는요. 일단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확성기들 자체를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2018년 소위 그 판문점 선언 이후 그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완전히 그 확성기들이 철거가 돼서 지금 치장된 상태에 있고요. 아, 예. 이 장비들이 지금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뭐 창고 안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기능 점검도 해보고 어디에 배치할지 배치 계획도 다시 짜야 되고 아마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대책으로 확성기 방송 얘기를 NSC에서 나왔을 때 아마 그 이후부터 군에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했다면 당장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돼서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얘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배치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 북한군의 어떤 뭐 심지어는 방송하지 않고 설치한 것만 갖고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어 대책 같은 것들을 같이 다 세워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번에 투입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좀 조절할지는 그 현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확성기는 한 20, 30km까지 쭉 뻗쳐 나가면서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예. 일단 이 대북 전단과는 달리 대북 전단은 주민들이 보기 전에 수거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한번 나가고 나면은 이거를 못 들은 척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그 병사들 뒤를 다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북한이 자기들도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해서 이제 대응한다고 하지만은
성능이 일단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한계들로 인해서 되게 북한으로서 대응이 좀 상당히 까다로운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 뭐 김정은, 뭐 김여정 하여튼 이 김씨 일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뭐 혹은 기타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한류 문화, 뭐 혹은 거기 관련된 아이돌의 뭐 K-팝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북한군한테는 좀 괴로운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이 확성기 재개하는 부분이 심리전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궁극적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수위를 조금 조절하는 차원에서 확성기 재개 단계 전에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거는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북한에 대한 성명과 메시지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나서기 전에 늘상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행동을 나서기 전에 취해야 할 경고 절차 같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혹은 조직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 쪽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활동들이 다차원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있을 것이고 각 지자체 차원 혹은 뭐 정부 NSC 차원에서 메시지를 명확히 해서 북한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없거나 예. 더욱더 부정적 반응이 나왔을 때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인데 앞서서는 GPS 전파 교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이어갔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북한이 하는 행동들 자체는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도 있어요. 단순히 네. 우물폭탄을 보내서 뭐 우리 쪽의 기분을 나쁘게 하겠다, 힘들게 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지금 보고 있으면 어쨌거나 북한이 보낸 풍선들이 나름 이 인구 밀집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물론 어떤 목표를 딱 지정해가지고 해서 마치 정밀폭탄을 보내듯이 정확히 떨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북한이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즉 이런 바람이 불고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려서 하면은 어디에 딱 떨어진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꼭 이 오물풍선의 경우가 아니라 기타 다양한 미래의 어떤 공격,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행동에 있어서도 이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 풍선 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니까 그냥 보내도 돼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함부로 우리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건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작년부터 혹은 길게 봤을 땐 재작년부터 북한의 어떤 7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이 남북 관계 속에서 올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것이요. 아. 사실은 7차 핵실험을 했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하고 나서 여태까지 보고 있으면은요. 자, 그 5차 핵실험, 6차 핵실험 전부 다 핵탄두 공개한 지 6개월 내에 했어요. 심지어 6차 핵실험 핵탄두 공개한 지 12시간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작년에 그 3월 말에 이제 그 화산 30일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저는 작년 뭐 한 가을 이내에는 하겠거니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북한의 어떤 기술적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못했던 건지 잘 모르겠고요. 예. 그 말은 북한이 어떤 기본적인 기술적 준비만 완료가 되면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7차 핵실험 부분이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에 대한 조금 모호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시험장에 관한 준비는 다 마무리됐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폐쇄했다고 주장했던 핵실험장들 이미 2022년 후반기부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2022년 이제 여름이 지날 때쯤, 우리 한미 연합훈련 끝날 때쯤에서 이미 그 핵시험장은 다 준비를 마쳤어요. 결국은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핵 탄도의 준비가 얼마큼 됐냐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 흐름이라든가 국제 정치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봐왔지만은요. 지금 사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주는 상황이 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더 이상 국제 정치적 상황을 이제 봐가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현재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북한이 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강대강 이 대결 구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남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없죠. 예. 당연히 지금 일단은 우리가 명백히 봐야 될 거는 이 상황을 악화시킨 거는 북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요. 이미 그 작년 말에 당대의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 관계,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적대적인 두 국가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대적인 행동을 시작한 게 북한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미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작년에 이미 폐지를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럼 지금 이런 오물풍선과 같은 도발적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군사합의 지속시킨다는 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군사합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선다? 그러면 역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갈등은 사실 우리 정부가 일부러 조장을 하고 높여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 정부가 무턱대고 그렇게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북한의 행동에 잘못된 행동들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도 현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의 3차 우물풍선 살포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